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한국 국방부에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는 북한에 증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 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미한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도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시위도 중 저격수 2명이 진압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잇따라 사망한 데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여성 1명을 포함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매복해 있던 주차장에서는 폭발물도 발견했습니다. 또 나머지 용의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숨진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질서 있게 새로운 관계 전환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국은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용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미 백악관은 세 사람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 어젯밤 반군들이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절기가 끝난 뒤 이드 알 피트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에 따르면 반군들은 먼저 2명이 사원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세 번째 공격범이 사원 안쪽으로 침투해 순례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뒤 약 20여 명의 반군들이 현장을 장악했다가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경찰과 반군의 총격전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그다드 도심에서 최근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250여 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환경 규정 준수와
오염 방지 활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개 추가 지역에 검열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열단은 북서부 몽골과 닝샤 등 대규모 석탄 생산 지역과 옛 북동부 헤이룽장 산업지구 그리고 가난한 도시 지역인 남서부 윤난성과 광시성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 환경부는 올해 초 전국 어디든 검열단을 파견하고 오염 배출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의 비밀 정보 취급 부주의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22건을 1급 비밀로 규정한 뒤 지난 1월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이를 중단했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법무부의 불기소 방침이 나온 뒤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8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계속해서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8일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문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 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미한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K-US alliance.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양국이 군사력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양국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참모장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되겠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고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재승 정책실장은 미한 공동실무단의 운용 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실무단이 지난 수개월간 검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류 실장은 앞으로 미한 양국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7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 지역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보다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40에서 150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종말 모드 레이더 1대와 발사기 6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됩니다. 한 개 포대의 가격은 미화 약 13억 달러, 요격미사일 한 발은 약 9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드의 종말 모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용과 사격 통제용으로 나뉘는데 한국엔 중국이 우려하는 조기 경보용이 아닌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경보용 레이더는 전방 120도 범위 안에서 최대 2,000km, 사격 통제용 레이더는 최대 600km 떨어져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사드 자체가 이제 무기체가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무기체계니까 신뢰성이 높은 무기체계니까 어찌보면 안전이라든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과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기 전에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만큼 방어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엇2로 하층 저고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40에서 150km의 상층 방어까지 가능해져 그물망 같은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중간에 격추하는 방어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사전 억지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억지 효과가 매우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 이런 걸로 지금 미국을 위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관기지, 자기네 이제 무수단을 그렇게 6차례 막 집중적으로 제재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측면이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자기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괌에는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요번에 우리도 사드 배치를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이호령 박사는 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의 경우 사거리를 최대치로 했을 때 태평양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각도를 높여 발사하면 한국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북한 내에서도 북쪽에 배치된 무수단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900km로 짧게 잡고 쏠 경우 한국의 부산 지역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때 사드가 방어 체계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호령 박사는 다만 외부의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다며 현재 사드 말고는 단기간 내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하고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양한 핵투발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상당한 불균형이 있었고 지난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요청을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고 배치 가능성 협의를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배치 결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방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어력을 제고하고 또 한미 동맹을 훨씬 제고시키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물론 뭐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 전략 미사일을 유사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그들의 역량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듯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다른 나라를 향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해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을 쏜다면 사드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사드가 있을 경우 공격 그 능력이 무력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그런 반대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책임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제재의 수위를 높여서 응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돌고 결국 그것이 북한의 역량을 높이는데 상당한 그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요구,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하도록 중국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북한 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따라서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아마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자기들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게 요구했듯이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으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아마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결국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대북 제재 공조 전선의 균열을 기도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공조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네. 역시 그것은 한중 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고 협력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우리를 향한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다.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오히려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핵 문제 해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 공조를 깨고 그동안 이 시진핑 주석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 응징 조치에 동참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실현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주석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많이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이 가져오게 될 중국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중국, 러시아에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문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한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정반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6일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대다수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어제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권유린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나중에 대가를 치러지는 북한 관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치를지는 북한 관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말리노스키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 지도자 등 핵심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to tell people inside North Korea that we know what is happening.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국민들에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압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이 VOA 같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삶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제 밝히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물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다른 관리들의 이름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이죠. 이를테면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들이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언젠가는 당신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오른 겁니까? Well, I think we have tried very hard to resolve problems with.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문제들을 풀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발적 행태는 더욱 늘어만 가고 주민들은 한국과 세계 다른 곳의 주민들이 매일 누리는 권리를 외면당한 채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자들의 이름을 실상과 함께 공개해 세상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전쟁 선포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the fourth time they have this year that Pyongyang has said that something that we or South Korea have done is.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게 이번이 네 번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수사는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폭력과 전쟁에 관한 겁니다. 한반도 전쟁 관련 언급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권리와 목소리를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권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수뇌부뿐 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들이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If there is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think many of those officials know that someday there will 한반도에 변화가 온다면 저는 많은 북한 관리들 역시 이런 변화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관리들은 이런 기록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관리들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 직업과 삶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것은 그들의 미래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관리들이 미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e message here is really directed at all those other mid-level officials in the system. 이 보고서의 직접적인 메시지 대상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99.9%의 다른 북한 관리들입니다. 메시지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형에 관여하거나 관련 직책을 선택하면 또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강제 수용소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를 공세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우려하고 관심을 갖는 건가요? I think we have learned over many years that if people, ordinary people do not have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평화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한국처럼 정부의 책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을 때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평화와 안정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랍니다.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국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I'm not sure if I agree. I think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fully capable. 제가 그런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BOA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한 북한의 청취자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북한 주민들은 정보와 단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에 관해 유익하고 비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BOA 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보고서와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The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we know what you are experiencing. We hear from you. We hope. 우리는 관리인들 여러분도 또한 많은 면에서 감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일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관여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더 듣고 주민 여러분은 우리에 대해 더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의 형제자매들, 미국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에서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런 평화로운 변화를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부 핵심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미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지적과 국무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난폭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연례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북한에서 대규모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당시 케리 장관이 각국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묘사한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5월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ed the extraordinary United Nations investigation this year that revealed the utter grotesque cruelty.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듭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적으로 기괴한 잔인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무렵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말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힘을 모아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이후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위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국제 무대로도 확산돼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우려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각 연례 인권 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 그리고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적대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압박의 일환이라며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열세에 몰린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들며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극악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특대형 범죄로 규정하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가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의 적대 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나 초강경 대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선원들을 태운 자마이카 선적 배가 최근 러시아 나후카 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투데이 2부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박은정 기자의 보도 전해드립니다. 통일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오늘 즉 8일부터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란 제목의 이 뮤지컬은 경의선을 타고 제주에서 출발해 남원, 평양, 영변 약산을 거치는 여정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도히 흐르는 대동강. 저 대동강물에 비치는 화려한 네온사인은 누구를 위하여 비추이는가? 저 대동강물은 흘러 오대로. 통일이 된다면 한국과 북한을 마음껏 오갈 수 있을 텐데요. 통일 이후를 배경으로 경의선을 타고 해저터널을 지나 남원, 평양, 영변 약산을 거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 여행을 떠나요가 7월 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대동강변 부경루는 영원하리라. 제주에서 출발한 경의선이 각 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지방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남남북녀의 연애 이야기부터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전쟁 때문에 헤어진 노부부의 이야기 등 4개의 이야기가 관객의 시선을 끕니다. 뮤지컬 여행을 떠나요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고동업 씨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전이 현대적으로 패러디된다든가 영화 그러니까 첩보원들이 다시금 통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첩보원들의 이야기 춘향과 몽룡이가 첩보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저기 평양에서는 장한모, 이수일과 심순애 북한의 새 청년이 새로운 이상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뭐 그런 풋풋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약산 진달래 같은 경우는 이젠 어르신들이 분단의 이산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웬만큼은 당사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승에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해요. 그런데도 저승에서 만났어도 여전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는 김소월의 시를 갖고서 아주 감동적인 저희들이 무척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큼은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이야기 속에는 북한 음악과 역동적인 드럼 연주, 군무 등 재미를 더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카펠라, 이 락이 나오고 그리고 랩이 나오고 그래서 무척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스피드하게 가듯이 8명의 배우가 1인 2역, 3역씩 맡아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는데요. 배우 윤가현 씨는 꽃분, 목포파 큰누님, 제주 어멍 이 3가지 역을 소화합니다. 꽃분 역할은 남편하고 헤어져서 전쟁통에 헤어져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승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원래의 남편을 만나서 재회하고 다시 또 헤어지는 이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목포파 큰누님 같은 경우는 열차칸에서 일본 야쿠자에게 잡혀간 남편 큰성님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역할이고요. 제주 어멍은 남남북녀의 한라산 그 남쪽 총각 역할을 맡은 종복이의 엄마 역할이죠.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무대 뒤의 배우들은 바쁘고 정신없는데요. 조금은 엉뚱하고 새로운 소재의 공연인 만큼 배우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조석준 배우입니다. 네, 저는 종복 역할과 그 이수일 역할,
그 외에 앙상블 역할 맡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막 체인지, 옷 갈아입는 거 지금 아직 좀 복잡하고 한데 익숙해지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들도 아직도 지금 해결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제 중배하고 티격태격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통일 이후에 그 남과 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중배, 그 개발이란 게 얼마만한 파괴를 몰고 오는지 아직도 모르네? 중배, 가을이면 붉디 붉은 해당화로 물들던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 알디. 며칠 전 그곳에서 수십 마리의 바다 표범과 물고기들의 시체가 떠올랐디. 이거이 자네가 말하는 희생이란 말인가? 답변할 수 있겠어? 지금 북쪽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개발은 어쨌든 불가피할 텐데 그럼에도 어떤 그 자연 보존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어떤 통일 이후에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배우들은 이 공연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일제말 전쟁통으로 큰오빠하고 헤어져서 몇 해 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이산가족 상봉할 때 45년 만에 처음 큰오빠를 만났었거든요.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현재도 남아있으니까 되게 가슴 아프고, 그게 공연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역할에 생각은 하면서 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고동업 씨는 이번 공연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봐도 무척 피부적으로 와닿으면서, 그리고 옛것을 패러디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패러디했기 때문에 무척 재미를 느끼실 거고, 중고등학생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봐도 재미있을 정도로 무척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꾸몄어요. 그래서 국민 연극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염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는 오는 8월 28일까지 서울 대학로의 일항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장마 소식이 잠잠해지더니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왔나 봅니다. 한국 전역에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요즘처럼 변덕이 심한 날씨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장마에 비 피해가 많은 지역, 아직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폭염 소식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32.7도를 기록한 단양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과 경기도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또 계속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거의 찜통 같은 날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오존 수치가 올라가서 노약자의 바깥 활동을 제한하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3도로 오늘 들어 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해수욕장에 활기가 생겼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이제 해수욕을 할 만한 날씨가 된 겁니다. 네. 6월 초에 개장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도 있었지만 사실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지난 1일 기준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전국에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네. 장마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장한다는 강원도 지역 해수욕장 90여 곳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지친 사람들, 해수욕장 문 열었다는 소식만으로도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몰랐던 일인데 강원도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만 92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 문을 연 곳이 고성 지역 아래에 있는 66곳의 해수욕장이고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고성 지역의 26개 해수욕장은 곧 금요일 15일쯤에는 동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그 지역 해수욕장을 찾을 관광객들을 한 3천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 인명 구조 튜브를 단 드론이 지금 하늘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날씨 얘기 먼저 알아봤고요.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가수 싸이와 세종대왕이 꼽혔다고 하네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는 대중음악 K-팝과 한글이 순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 아이템, 인물이 또 무엇인지, 누구인지 외국인 유학생 35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 벌써 몇 해 전에 말춤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화제가 되던 가수 싸이가 최고로 꼽혔고요. 한국의 문자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그 두 번째 대표 인물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피겨 여왕인 김연아 선수,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옛날 사람으로는 세종대왕이 유일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하면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세대 교체가 많이 된 셈입니다. 그렇네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실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그 한국만의 독창성을 가진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에 그 최근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대결을 벌였던 바둑기사 이세돌의 이름이 있고요. 미국 전미 프로골프 투어죠. 여자 골프 투어인 LPGA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박인비 선수의 이름도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꼽은 한국 대표 아이템, 상징물도 살펴보죠. 이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군요. 네, 한국 대중음악 K-팝 때문에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됐다는 유학생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한국의 대표 상징 아이템 순위가 K-팝이고 두 번째가 한글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음식인 한식, 한국의 옷이죠, 한복, 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그 화장품이라든지 화장법, K-뷰티가 있었고요. 경복궁과 제주도, 한강, 태권도, 한옥, 그 정보통신기술, IT가 대표 아이템 순위에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은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꼽은 가장 한국다운 상징물에 그 비무장지대 DMZ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상징물로 이 한국의 대표 아이템이다, 상징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도 하면서 성형 수술도 할 수 있는 나라, 의료 관광국답게 의료 기술을 좀 꼽을 수 있겠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사람의 네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사주를 본다는 것, 네. 그리고 노래방 문화, 이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이런 의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주까지 끼어 있다니 참 특이합니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태풍 대비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한국 정부가 태풍 대비 비상체계를 가동했다고요? 네. 오늘 한국 국민안전처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책임자와 각 지역의 시도 책임자가 자리한 가운데 이 태풍 네파탁을 대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그 네파탁의 위치는 대만 남서쪽 260km 해상이고요.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오는 10일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큰 피해를 막아보겠다 해서 선제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좀 빠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큰 비를 뿌렸던 장마 때문에 지금 한국 곳곳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풍이 불어오고 큰 비가 내린다면 피해를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인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과도할 정도로 선제 대응을 해서 막을 수 있는 피해 지금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72시간 전에 제주도와 남해, 서해 지역의 선박을 모두 항구로 피신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양수기,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하고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출입 통제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큰 태풍 피해나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방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큰 피해를 맞을 수 있다면서 안전을 더 기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태풍의 방향 여전히 어디로 향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네파탁의 위치가 오늘 밤에는 타이완 타이페이 남서쪽 260km 해상이고요. 내일 밤에는 중국 푸저우 서남쪽 약 120km 부근 육상을 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는 1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1일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12일에는 한국 전역에 아주 강한 바람과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라든지 이동 경로, 주변의 기압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더 가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상청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대비를 잘해서 피해를 최선도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의 니앙가 지역은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보건과 위생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제개발처는 자체적인 식수 위생 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이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루앙기 지역의 로버트 차와타마 지역 식수 및 위생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니앙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자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4만 달러 상당의 자재와 83개의 우물을 파기 위한 장비, 그리고 45개의 펌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05개의 가축용 식수시설과 102개의 화장실을 건설하는 데 쓰여질 겁니다. 로버트 차와타마 지역 식수 및 위생 담당 위원장은 18개 공동체의 수도와 위생시설, 그리고 16개 펌프시설 건설을 담당할 것입니다. 앞서 로버트 차와타마 위원장은 국제개발처에서 개발 지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이런 지원은 짐바브웨 현지에서 2,400가구와 6개 학교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니앙가 북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라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0km를 걸어가 물을 길어 오기도 하고 우물 옆에 장사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물이 폐쇄됐습니다. 또 현지 당국은 식구 숫자와 상관없이 한 가구에 20리터짜리 물통 2개만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브루스 아브람스 짐바브웨 담당 국장 대행은 국제개발처의 지원으로 니앙가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짐바브웨 마을들이 필요한 자재와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각종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